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그러네요. 경노가 아마 이렇게 화를 깊게 크고 낸 트럼프를 본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 적이 없다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유럽에 분노하는 이렇게 화난 트럼프 본 적 없어. 굉장히 격노했다고. 그런 소식까지 잠깐 나왔네요. 자, 시작합니다. 3부 국제정치학의 전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까지 해석을 해주시죠. 양일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죠. 정확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함대 파견해 이렇게 사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국 기뢰죠. 자국 기뢰 제거하면 멀리 피신시켰는데 무슨 함대를 파견하느냐 이런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좀 의견이 엇갈리거나 분분한 관측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해함이나 네. 기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제 없으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네. 첫째는 그 소해함은요, 그 배가 가벼워야 돼요. 첫째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뢰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는 그 배가 물 위를 지나갈 때 밑에 압력을 체크해서 터지는 기뢰가 대표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기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나무나 알루미늄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해함은 일단 포성이 멈춘 다음에 그 남아있는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천히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배지 포성이 빗발치는 곳에서 작전하는 그런 용도의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싼 소해함을 굳이 이란의 미사일 타격거리나 장사정포 타격거리 안에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포성이 1차 잦아지고 나면 남은 기뢰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후방에 좀 빼놓은 건데 그걸 놓고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야, 진해 소해함은 뒤로 빼놓고 우방국들한테 와서 기뢰를 제거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전혀 사실과 다른 거고요. 그 소해함을 이용한 방식이 지금 포성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로 빼놓은 거고 실제로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강습정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제거하고 있고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도 기뢰에 의해서 혹시 미군 전력이 피해 입은 사실이 있는가 제가 샅샅이 서치를 해봐도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말하는 그 기뢰는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에 반응해서 터지는 방식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배를 일반적으로 그 수천 톤짜리 쇳덩이가 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위적으로 만든 엄청난 쇳덩이가 지나가면서 그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줘요. 그 자기장의 영향을 감지해서 터지는 자기 감응 방식 비교적 최신식입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전통적인 방식인데 배마다 특별한 소리를 냅니다. 그 스크류가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배가 만드는 엔진이나 스크류 소리를 체크해서 반응해서 터지는 방식들이 있고 최근에 그 중국에서 기뢰를 만들어서 이란에다가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복합 감응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도 감지하지만 일정한 압력도 더해져야 터지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M52라는 그 중국제 한 80년대 말에 개발한 이 기뢰인데요. 이거는 한 200m 바다에다가 설치해 놓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딱 맞아 떨어지면 탄도미사일처럼 물속에서 시속 50m 정도 속도로 탄도미사일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최첨단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군 전력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잘 관리 제압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아날로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적인 그 오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쟁의 방향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 들리는 첩보로 볼 때는 멀리서 일단 모선이 가고 무인 수상정 USV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인 잠수정 이제 UUV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이제 무인정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이걸 스탠드오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기뢰는 거의 제거가 됐고 또 지난번 공습 때 기뢰를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기뢰를 순식간에 여러 개를 이렇게 묻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기뢰 묻는 배, 뭐 이런 건 다 제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성이 멎은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씩 기뢰를 제거하는 그 소해함을 일부 뒤로 빼놓은 것을 놓고 이상한 말을 만드는 것은 그건 전장의 그 기본 지식이 없는 발상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파병해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주한미군도 꺼냈는데 그 주한미군 숫자 문제를 됐어요. 예, 4만 5천 명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4만 5천 명.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숫자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앞서 이제 그 기뢰 제거한 문제 뭐 실제로 멀리 피신시켜 놓고 무슨 함대를 우방국에 오라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볼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그런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입니까? 그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첨단 기뢰 제거 장비들이 지금 미국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군함이 그 근처에 간다고 해서 기뢰 제거 작전에서 대한민국의 소해함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확률은 크지 않아요. 미군의 연합 전력 속에서 안전한 영역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해군 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미군들을 그 이역만리 타지에 보내서 우방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기뢰 제거 정도의 간단한 작전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냐. 니네들 이거 기본적인 도리를 모르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서 흥분해서 말하는 가운데 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뭐 4, 5만 명씩 나가 있는데 니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숫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게 지금 이 신문 기사의 꼭지가 돼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이 뭐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한다면 일본에 한 5만 명 정도 있고요. 주한미군은 한 2만 8,500명 정도, 독일에 가 있는 주독 미군은 한 3만 5천 정도 보는데 그 미군의 그 폭은요 일정 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전이나 이거에 따라서 증감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저거 봐라 트럼프는 저 미군 숫자도 제대로 몰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는 너희들 그 미군을 외국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이면서 또 그 군인들은 얼마나 고생이냐. 기뢰 제거 정도도 선뜻 나서는 놈이 없어? 너희들 지금 미국이 두렵지 않아?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숫자가 틀렸다는 그런 소소한 걸 문제 삼기 전에 야 이거 이번에 파병을 하든지 뭔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슈퍼 301조가 지금 저승사자가 어른거리고 있는데 예. 어떤 그 정상적인 신문이라면은 뭐 숫자 틀렸다고 놀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조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길을 터줘라. 뭐 이런 사설이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역시 대한민국 언론에 한심한 그 자화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파병 문제 또는 군함 파견 문제 이게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표현에 따라서 어쨌든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냐 아니면 파병하는 거냐 그 용어 상관없이요.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파병이란 용어는 정확히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상관없이 군함을 보내는 걸 가정을 할 때요. 자,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중점적으로 해서 뭐 벌떼 공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기뢰도 있고 드론도 있고 지대함 미사일도 있는데 만일 드론을 이용한 일종의 이제 게릴라전 같은 형식으로 공격을 해오면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군이 드론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 군함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호르무즈 일대에 가서 하는 것과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이런 건 아까 여러 정황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건 뭐 아까 어떤 우리나라 정치인이 말하고 듯이 뭐 파병이건 우리나라에 올 유조선을 우리 병력이 가서 안전하게 호위해 온다는 그 대의 명분. 아니 우리나라가 저
석유가 없으면 당장 마비되는 나라인데 네. 우리의 유조선은 우리가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뭔 말들이 그렇게 많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전쟁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미군의 첨단 전력으로 우리가 이란을 제압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지만 아니 어떻게 전쟁터가 안전하겠냐는 거예요. 드론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가면 안 돼. 또는 거기 뭐 기뢰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군대예요?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군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내고 또 지금 사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생각 있는 분들은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 커피 먹으러 갔다가 앞에 군인들 서 있으면 이거 내가 내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군을 존중하고 어디 군인들 지나가면요. 생각 있는 엄마들은 저기 군인 아저씨 지나간다. 고마우신 분들이야 인사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전에 아낌없이 몸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군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기뢰가 있어서 안 돼, 드론이 있어서 안 돼. 이 논의 자체가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첨단 전력이 드론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한 4가지 정도로 상대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ICBM을 다층 방어 체계 하는 사드가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LSM이 때리고 하는 다층 방어 체계라는 개념이 이 드론을 상대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멀리서 드론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조기 경보기가 알려줘요. 네. 벌떼처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슬링어라고 불리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새총인데 거기 이제 30mm 기관포에다가 정말 그 날아가는 곤충까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격 장치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정밀 레이더, 광학 추적 장치를 붙인 슬링어라는 그 기관총으로 일단 때려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첨단전이라도요 물리적으로 새총 쏴갖고 떨어뜨리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도 드론을 띄워요. 인터셉터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에다 이제 뭔가 여러 조금 넓은 범위의 폭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장약을 실어가지고 그 드론이 날라오는 무리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한 자폭 드론 코요테라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도입된 방식인데 한 $1,000에서 $3,000짜리 싸구려 드론을 왕창 사는 거예요. 거기다 왕창 폭탄을 실어갖고 그냥 막 보내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 드론보다 우리 드론이 값이 싸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드론끼리 자살 공격으로 막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지난달까지 한 1,500대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격추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드론보다 값싼 드론으로 막는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까이 왔다. 그걸 뚫고 왔다. 그럼 이제 전자적 납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란 본토 기지하고 드론의 송수신 신호를 가로채 가지고 그 이란 본토의 기지에 가서 들이받게 만드는 겁니다. 전자적으로 납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것마저도 또 뚫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저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드론 앞에 렌즈가 있는데 그게 눈입니다. 거기다가 렌즈에 눈을 멀게 하는 광선을 쏘는 거예요. 한 번에 굵은 광선을 쫙 쏘면은 눈이 머는 거예요, 드론이.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배터리 떨어져서 추락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뚫고 들어왔다. 그럼 최후의 방어막. 그러니까 우리 미군 군함 2km까지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라는 걸 팍 쏘는 거예요. 그래서 HPM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업체가 시연회를 했는데요. 네. 버튼 한 번 누르니까 50대 드론이 그냥 바다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 번 발사하는데 한 30원 내지 40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층 방어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예상입니다. 우리나라 뭐 군함이 뭐 작전상 호르무즈에 갔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다층 드론 방어 체계 시스템 안에 안전한 곳에서 함께 연합 전력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군함이 사지로 혼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발 좀 군사적인 그것에 무지한 분들을 현혹시키고 예. 그 이상한 이야기에서 자꾸 미국을 나쁜 나라라고 아마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란 관련한 논평에 제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한번 오면서 봤더니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은 절대 댓글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유조선 그리고 우리나라 교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군 파병하자는데 네가 가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댓글에 대해 댓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네가 가라가 무슨 소리냐. 그래 뭐 네가 안 갈 거면 네 자식을 보내지 그래.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미군의
한미 연합전력에 달콤한 건 다 받아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덕성이라든가 국제정치적 감각이 어떻게 이렇게 최근 몇 년 새 이렇게 퇴화하고 있는 것인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군산 무기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군함이 갔을 때 실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원유 관련된 거나 유가 관련된 문제인데 미국이 그간에 이제 이스라엘과 공습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란의 군사실을 파괴를 했잖아요. 일부 이제 남아있는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군수산업 시설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수작전을 하고 이스라엘은 또 한편은 군수시설을 공격하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도 뭐 하르그섬도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쨌든 원유는 수출되고 있잖아요. 이란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든 언론의 주로 좌파 언론을 보면 역시 이란에 이건 맞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의 보도는 있습니다만 원유 수출이 지금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묵인하는 걸로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유가 수출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거는 묵인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 또 묵인하는 범위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양면이 좀 다 있다고는 보이는데 실제 의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유가 폭등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 폭등을 미국이 겁내서 물러섰다 이런 분석은 조금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우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전쟁이 있기 전에 작년 이맘때는 한 170만 배럴 정도 나갔으니까 예. 작년보다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줄어들었지만 어쨌건 정상적으로 원유가 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이거 미국이 이란한테 겁먹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이 지금 말하자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국을 제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개전 첫날에 하메네이와 49명 정도를 제거했기 때문에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전쟁을 할 때는 단계로 부셔놓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정유 시설이라든가 원유 저장고는 놔둔 상태에서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란이 지금 거진 다 부서졌겠지만 잔류해 있는 어떤 핵시설에서 만약에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복합 감흥 기뢰 수천 개를 호르무즈에 뿌려서 정말 아무 배도 못 나가게 할 정도의 뭐 그런 약간 자살적 뭐 그런 도발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원유 시설 부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엔에 나가 있는 마이크 왈츠라는 미국 대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정유 시설이건 뭐건 무너뜨려야 한다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본토 그 지하에 셰일 타이트 오일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한 300년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아도 미국이 300년치 쓸 셰일 타이트 오일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그 두꺼운 안반 밑에 있는 타이트 오일을 개발할 기술을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판단해서 지금 만약 미국 본토에서 끌어낼 수 있는 타이트 오일이 얼마나 되냐. 지금 그 미국 본토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원유로 2차 오일 쇼크 같은 정도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은 뭐 기름값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정말 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이란 원유 저장고 얼마든지 부실 수 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은 두 번째는 또 이 지금 중국으로 가는 이 일부 원유들 이걸 지금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협상 전술로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뭐 중국으로 가는 원유 내가 대놓고 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그 어떤 뭐 댓글창이나 어떤 일부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트럼프가 뭐 얼었다, 뭐 쫄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이란과 담합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이 유유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란과 중국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거처럼 달러로 결제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달러를 동결할 수도 있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들이 둘이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니까 뭐 제재하려면 제재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최강대국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엔딩 멘트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만 최강대국이란 이야기는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위안화로 결제해서 가져가는 원유 자체를 건드릴 수 없지만 항만을 타격할 수 있어요.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이 거쳐가는 항구는 블랙리스트다. 우리 자유진영의 그 어떤 배도 그 항구 이용할 수 없다. 항구를 말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이란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는 그 원유가 예. 그 소규모 정제소 같은 데로 분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간 정유사들이 예를 들어 달러로 뭐 다른 회사랑 거래할 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지금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이 낡았단 말이에요. 환경 문제라든가 배 정기 검사 이런 거 문제 삼아서 며칠씩 잡아둘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에서.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그레이존 택틱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이 지나갈 때 그 인근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막 쬐밍을 한다든지 위협 기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근처에서 뭐 실제로 뭐 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를 직접 건드리진 않지만 상당히 수송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는 제2, 제3에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진도가 좀 빨랐단 말입니다. 벌써 예상치 못하게 좀 하메네이부터 뭐 첫날 다 증발하고 그 아들도 지금 생사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일단 이 정도 해놨으니까 한숨 고르자. 아직 원유 시설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일단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란은 항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그 하르크 섬 같은 데 있는 정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아마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원유 저장고 자체는 건드리지 않지만 그 원유 저장고에서 유조선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만 일단 시범적으로 부셔버릴 수 있죠. 그 파이프만 부셔놔도 당분간 하르크 섬은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볼 거고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단계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미룬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언론 매체들이 지금 마치 미국이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란 전쟁 때문에 고립돼 있는 것처럼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금 최근에 저 미국이 자기 편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요. 지난 3월 7일에 중남미 인근의 그 17개 우방국들하고 자유 미주 방패 정상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 지금 그 획기적인 게 뭐였냐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지도자들하고 악수를 하고 거기가 그 저 배터리 만드는 리튬이 많이 나는데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그 세 나라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한 세 나라 정도 지금 속된 말로 삐딱선을 좀 타고 있는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그 인근 우방국들하고 지금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나름대로 안팎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당장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일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인데 정상회담 가면 또 피치 못하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막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런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다. 맛있는 저녁 먹는 거 우리 군인들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한 달 정도 연기하자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지금 미국의 당당함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좌익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정황이 안 보이면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 저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 언론 이래도 되냐 지금 이런 문제 의식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댓글에 좀 이상한 글이 떠올라서 미리 예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엔의 앵커 중에 한 분이 누군가 여기 이름까지 써놨는데 편엔에서 며칠 전에 전륜 안 하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약간 욕설 비슷한 용어까지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그거 확인할 테니까요. 조금 이따 좌좀 학살님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는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지 좀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이란 사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마무리 짓고 좀 이따 끝날 때 클로징 할 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좌종 학사님도 나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한 달가량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연기가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한 달가량 연기하지 뭐 이랬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유에 관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중국에 제안한 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보관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중요할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중에 네네. 중국으로 가는 이 유조선을 제재할 명분 이 부분도 이 하나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봅니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를 뒷정리해야 되니까 중국도 군함을 보내라. 이 이야기는요. 조금 중국 분들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네. 아편 전쟁 이후 최대 굴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는 중국의 친동생 같은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를 지금 거의 초토화시켜 놓고 야 중국 뒷정리해야 되니까 얼른 너도 군함 보내. 굴욕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X에 그 말을 쓸 때는 중국이 절대 군함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보내면은 중국의 국제사회의 위신 반미 진영의 수장이라는 위신을 내려놓는 거고요. 예. 안 보내면 안 보낸 걸 이유로 정상회담에서 또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중국과 어떤 갈등이나 협의가 있을 때 너 호르무즈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카드. 정말 X 한 줄로 이렇게 중국을 쥐락펴락하는구나라는 트럼프식 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쾌하고 재밌는 버라이어티 쇼 같은 거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 무서운 패권국의 국제 정치의 면모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에 당연히 협조를 안 할 텐데 협조 안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만약 이란이 항복을 안 하고 중국이 만약에 이란에 전쟁 자금을 대준다든가 중국이 이란의 핵시설 재건을 돕는다든가 뭐 이런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 유조선 날려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요. 왜 최강대국에 우리가 말하자면 그들의 요구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그 나라에 우리가 비위를 맞춰야 되느냐에 관하여 국제 정치에서 감성이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 얘기를 좀 들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최강대국은 다른 나라들이 갖지 않은 최강대국만이 가진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서희에 무슨 강동 육주를 뭐 단판지어서 가져왔느니 뭐 이런 강대국을 현란한 협상 기법이나 협상 전술로 잠깐 기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에 강대국만이 할 수 있는 옵션, 야 다시 들어와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 옵션은 강대국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이른바 운동권 정부가 미국을 자꾸 예전에 운동권 단과대들끼리 무슨 저 학교 예산 놓고 저 파벌 싸움하고 운동권 학생들이 어떻게든 뭐 반정부 시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현란한 새치혀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전혀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아니 지금 자국민의 생명과 유조선이라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위해서 파병하라는데 뭐 시간을 좀 끌어보면 어때? 뭐 국회가 동의도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얄팍한 수를 미국이 모르겠는가? 잠깐 우리가 미국을 속일 수 있지만 강대국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두 번째는요. 그 댓글창이나 보니까 양일국이 저놈은 왜 트럼프 하자는 대로 다 하재? 저놈 친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정치는 어떤 나라가 좋거나 또는 싫거나 호불호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국제 정치는요. 자, 우리가 동맹, 우리가 여러 강대국이 있지만 그중에 왜 한미 동맹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 약속에 근거해서 70년 번영과 자유를 누려왔다는 결과론적 의미도 있지만 엄밀히는 좋은 동맹의 요건은 이미 국제 정치학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보다 강해야 돼요. 우리보다 약한 감비아하고 동맹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동맹이 과거에 작동했는지를 봐야 돼요. 약속해놓고 막상 전쟁 날 때 안 오는 동맹이 훨씬 많아요. 주한미군 전력은 1950년에 검증된 전력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지금 대한민국이 알라스카가 대한민국의 17배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한. 그리고 미국 전체 영토는 대한민국의 98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좋은 동맹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1위인데 2위부터 10등까지 합친 값보다 미국이 같거나 커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동맹 상대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조건은 유사일의 최상의 동맹 상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보다 더 좋은 동맹 상대가 나타났다, 미련 없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무슨 미국에 협력해야 된다 또는 파병을 해야 된다, 트럼프가 이런 이란전에서 뭐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국제정치적 이론에 의한 그 관측이면서 예측인 거지, 저 양일국이 친미여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펜앤마이크 방송과 관련하여 제가 미국으로부터 단돈 1달러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그 댓글 그걸 봤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께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리고 간다면은 지금 중국이나 우리 적국에서 게시판에 장난치고 여론 선동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이게 그레이존 택틱스라고 하는데요. 요새 댓글창에 특정한 그 저 같은 출연자가 될 수도 있고 선배님 같은 진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고객들 또 팬들과 유리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게시판에 실제 많아요, 이게. 거기 구체적인 시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클릭하면 우리 기자가 막 과메기 광고하는 거예요. 실제 양일국이 있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표시해 놓고 뭐 양일국 한미동맹을 끊자고, 또는 시간 표시해 놓고 허연준 뭐라고 국힘을 폭파하자고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빠서 방송 볼 시간 없는 팬들과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레이존 택틱스를 우리 선배님과 기술진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또 1달러에 이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네요. 국제정치학 전문가, 현실주의 정치학,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분석해 주시는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